제가 처음 이제 면접왕 이용을 시작할 때만 해도 대기업 중심의 공채 방식이 주류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년에 2번에서 3번 정도를 메인 텀으로 놓고 열심히 달려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소서 지원 시즌, 면접 시즌 이런 게 있었고, 그때만 참으면 되니까 뭔가 희망이란 게 있잖아요. 열심히 달렸는데 제가 그때부터 얘기를 했어요. 한 5년 전부터 공채는 사라질 것이다. 공채는 사라지니 공채 중심의 면접 준비를 하면 안 되고 공채가는 수시초행에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귓등으로도 안 들었죠. 그러다가 3년 전부터 갑자기 LG를 중심으로 대기업이 공채를 없애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사실상 다 없어졌다고 봐야죠. 명실상부하게 남아있는 건 삼성 이외에는 우리나라 5대 기업들이 다 공채가 지금 없어진 상태고, 삼성도 공채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수시 채용 또는 상시 채용의 방식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그 비중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경제는 어려워지고 경쟁은 더 치열해진다는 얘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동시에 구인난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작은 기업들은 사람을 찾지만 사람을 못 뽑고 있는 상태, 그리고 대기업들은 사람을 많이 뽑을 수 없는 상태, 이 두 가지가 되게 불균형을 이루면서 지원자들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 거냐 라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대기업 중심의 채용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많이 못 뽑아요. 그러니까 나의 능력이나 이런 걸 떠나서 환경 자체가 이미 이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우리는 적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부터 수시 채용을 준비하는 것이라든지 3년 미만의 경력을 가지신 분들, 그런 이 경력을 빌드업해서 내가 생각하는 커리어를 만드는 것이 훨씬 좋다 라고 이제 제가 전략에 대한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가 사실 이게 너무나도 자명했기 때문이에요. 여기는 구인난, 한쪽은 구인난, 한쪽은 뽑을 수 없는 상태. 그럼 결국에는 여기에서 구인난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나의 경쟁력을 만들고, 또 사람을 많이 못 뽑기 때문에 옥석을 가릴 수밖에 없잖아요. 옥석을 가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나를 도드라지게 만드는 경험을 만들면 당연히 채용이 잘 되겠죠. 그래서 이 커리어라는 거를 단순히 한 방에 대기업을 들어가면 좋은 거고, 뭐 공기업도 포함입니다. 이런 내가 생각하는 꿈의 직장 또는 뭐 들어가면 막상 꿈이 아니에요. 가면 이제 다 산산조각 납니다. 다 똑같아요. 여기도 퇴사 많이 하고. 근데 어찌됐건 간에 내가 원하는 곳을 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저는 밟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도 이미 너무 많은 곳들이 힘들어하고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런 곳이 이제 벌써 어느 정도 매너리즘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채용 공고를 내도 사람이 지원을 안 하고, 또 왔다가도 입사를 안 하거나 입사를 했다가도 한 달에 또 퇴사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죠. 물론 그런 회사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 흔히 우리가 조소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들은 인재를 키워내거나 사업 자체가 세련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어디까지나 이거를 그 회사도 윈하고 지원자들도 윈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공간을 빌드업의 징검다리로 삼아라. 1년 이내 퇴사하면 본인한테도 안 좋아요. 그 적응도의 문제로 결국 평가를 받기 때문에 내가 이 커리어를 성장할 수 있는 곳이라고 판단되는 곳을 잘 찾아서 전략적으로 들어가서 1에서 2년 정도를 근무하시고, 그 다음에 중고신입이라는 전략, 이 트랙을 타서 내가 원하는 뭐 더 큰 기업, 더 앞서 있는 기업으로 가시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때랑 지금이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뭐 현상은 비슷합니다. 근데 그때는 예상치를 못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아주 그 채용의 한복판에 있었던 채용 기획자였는데 역대급 채용을 막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번도 뽑아보지 않았던 규모의 5배 인원수를 뽑기로 채용 시작할 때 채용 기획을 다 짜놨거든요. 그래서 뭐 마케팅도 엄청나게 하고 역대급의 인원을 뽑겠다. 왜냐면 우리나라 경제가 쫙 성장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이런 형태 새로운 도전을 해야, 지금 미리 준비해야 더 큰 성장에 인재를 공급할 수 있다. 뭐 이런 플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준비를 하고 공까지 다 때렸는데 갑자기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더니 우리나라 경제가 팍팍 꼬꾸라지더라고요.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차이점은 뭐냐면 지금은 다 예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예기치 못한 상태가 갑자기 퍽 일어났고 그게 오래 가질 않았어요. IMF도 그랬고 이때도 아주 뭐 장기적 성장이 아니고 예기치 못하게 갑자기 퍽 꺼진 상태. 그래서 거기서 한번 자정작용이라 해야 될까요? 구조조정이 자체적으로 한번 싹 일어나고 나머지 기업들은 탄탄대로 다시 달렸어요. IMF 이후도 똑같았거든요. IMF 때도 많은 기업들이 어려워졌지만 그걸 통과한 기업들은 더 큰 퀀텀 점프로 성장을 이뤄냈어요. 2008년, 9년도도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황이 너무 달라요. 그때 앞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두 번의 상황은 금융의 문제가 생겼던 거고,
지금은 금융이 아니라 실물의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펀더멘털 자체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때는 금융이 일시적이거나 구조를 바꿈으로써 타개할 수 있었던 문제지만 지금은 체력 자체가 저하된 거예요. 쉽게 말해 사람으로 치면은 건강했던 운동선수가 운동하다가 부딪혀가지고 타박상을 입었거나 아니면 관절이 꺾였거나 그래서 치료가 필요한 아주 치명적인 상황이었던 건 맞지만 수술을 하고 회복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상황이었던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 체력 자체가 저하되고 지금은 면역력 자체가 저하돼서 이 기초 운동 자체를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전혀 다른 상황에서 지금이 훨씬 저는 엄중하다고 보고 이게 장기로 가게 되면 더 많은 지금의 어떤 취업이 어렵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빈익빈 부익부라고 말하는 재정적인 것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기회에 대한 빈익빈 부익부가 훨씬 극단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든다거나 기업에 들어가 본 사람과 그냥 이때를 흘려보낸 사람과 5년 뒤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그냥 공백기를 쭉 가진 사람들이 회사에 다시는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5년 동안 훈련받은 사람과 그냥 공백기로 보낸 사람은 5년 뒤에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기회 자체가 지금은 불균형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은 너무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20대 때 했던 방식이 지금도 먹히는 것 같아요. 제가 의도하진 않았고 그 당시에 아르바이트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한 개 아르바이트를 오래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단타로 해서 최대한 많은 경험을 했고 그 당시 제가 했던 아르바이트 종류가 정확하진 않지만 제 기억에 얼핏 세봤자 40개가 넘었던 것 같아요. 1년에 40. 그러니까 하루 이틀 단위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 아르바이트 끝난 뒤에 내가 배운 점을 나름 정리를 해봤어요. 그걸 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영업이라는 커리어 트랙을 탔거든요. 영업으로 회사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 하다 보니까 사람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도 저에게 기회를 주어서 인사라는 트랙으로 바꿨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이제 이형이라는 제가 마치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 연봉과 월급 때문에 아르바이트라는 거라고 제가 이제 예시를 들었지만 많은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그 경험을 월급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성장 또는 나의 관점 때문에 시도해보는 것. 이게 저는 가장 좋은 방식인 것 같고 그런 전략과 의도를 가지고 시간을 보내본 사람은 앞으로 점점 더 희소해지고 그런 사람들을 뽑고자 기업들이 혈안이 될 겁니다. 아르바이트 자체가 경험 만들러 가는 거죠. 경험이 있어야 앞으로 기업들은 스펙은 관심이 없어요. 사실 스펙에 관심이 없을 거라는 얘기는 제가 15년 전부터 했어요. 15년 전. 제가 채용팀에서 실제 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취준생이 가져오는 대부분의 스펙이 큰 의미가 없어요. 정말 큰 의미가 없었고 그 중에 조금 그나마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게 학력 정도였어요. 그 당시만 해도 학력이 개개인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느끼는 학력은 그때랑 또 달라요. 지금은 저도 이제 대학교 가서 강의도 하고 교수님들도 만나보지만 인류대학교를 가는 거하고 소위 인류라고 하는 대학교 가는 것과 소위 그렇지 않은 대학교를 가는 거랑 별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기업도 이미 그걸 지금 눈치채고 있는 상황이고 학력이 더 이상 좋은 대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이 사람이 우리 회사 좋은 퍼포먼스 낼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모든 HR 담당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점점 더 그것들이 데이터로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뭐 더더욱 자격증, 우리가 딸 수 있는 자격증이 뭐 관심도를 표현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을 뽑을 것이냐? 그거는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거죠. 그 자격증을 통해서 자격증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적용점을 찾았다거나 아니면 그걸 통해서 새로운 시도를 해봤다거나 결국엔 이런 시도 그리고 적용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차별화된 경험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 경험이 있는 사람만을 뽑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뭐 이미 실제로 그렇고. 그래서 모든 대기업에서 유튜브로 채널을 운영한단 말이에요. 채용팀이 오피셜로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 영상들을 다 봐보면 제가 하는 얘기는 정확하게 일치한 용어를 씁니다. 경험이 중요하다. 필수 스펙을 꼽아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필수 스펙이라는 것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필수 스펙이라는 거가 회사에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직무와 산업마다 달라요. 예를 들면 건설에 지원을 한다? 그러면 기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펙이 아니라 기본 요건이지 이거를 뭐 이건 스펙이 아닌 거죠. 정말 당연히 그 전공을 나왔고 내가 이 분야에 종사를 할 거야. 그러면 의사를 하려면 의사 면허증이 있어야 되듯이 또 뭐 변호사를 할 거면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듯이 이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거고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좋은 로펌을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안에서도 나만의 차별화된 관점과 경력이 있어야만 취업이 되는 거죠.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그런 스펙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거는 직무와 산업과 기업마다 다 다를 거기 때문에 그건 미리 조사를 하고 준비해야 될 문제인 거고 그 이외에 뭐 언어 점수라는 것도 고고익선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토익 점수, 뭐 토플 점수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진짜 뭐 논문을 분석하거나 이런 직무가 아닌 다음에는 뭐 토플 점수 높다고 해서 좋을 게 별로 없거든요. 실제로 업무에서 외국인들과 커뮤니케이션이 게 많다. 그러면 오히려 이것보다는 실제 그들과 어떤 성과를 내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을 더 선호하는 거죠. 영어 점수는 다 만점인데 실제 외국인을 만나면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 점수 자체는 없거나 뭐 낮은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을 만나서 물건을 팔아내는 사람이 있고 그럼 누구를 뽑으냐는 거예요. 당연히 외국인을 상대로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을 뽑겠죠. 심지어 영어를 한마디도 못한다 하더라도 뭐 눈짓, 제스처를 팔 수 있다 그러면 뭐가 문제겠어요. 그리고 기업들은 이렇게 좀 더 프랙티컬하고 현실적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데 경쟁이 치열해지고 정보의 제한이 있다 보니까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왜 떨어졌는지 몰라. 근데 결국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스펙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왜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정보의 부재로 인해서 그럼 나는 스펙을 더 따야겠다. 라고 해서 스펙에 골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스펙이 가지고 있는 함정이 뭐냐면 뽑히냐 마냐의 핵심 기로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돈과 시간이 투자가 돼요. 자격증 하나 따려고 봐도 예를 들어서 뭐 한국사 자격증, 커말 자격증 실제 기업에서는 안 써요. 뭐 별 필요가 없는 건데도 많은 취준생들이 필수 조건인 줄 알고 막 다 따요. 그거 하다가 기본 3개월, 기본 6개월 그 기간은 취업 준비도 못 하거든요. 차라리 저는 그 기간에 아르바이트를 10개를 해라. 그 결과 내 경험을 만들고 내 직무와 연결된 경험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그거를 기업에 지원서를 제출을 많이 하면 오히려 진짜 기회가 많이 열릴 텐데 그 기간은 그냥 날려버리게 되고 그 면접관은 또 물어봐요. 이 기간은 뭘로 보내냐? 그럼 자격증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또 공백기가 되기 때문에 면접에서도 안 좋고 실제 기업이 원하는 스펙도 아니고 이런 차원의 어려움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는 거죠. 의도적으로 그런 알바를 선택하고 그런 체험형 인턴으로라도 그런 데를 가고 나에게 기회가 열린 곳이라면 무조건 가보라는 거죠. 뭐 마케팅으로 지원을 하고 싶은데 나는 마케팅 경험이 없어. 그럼 뭐 지원만 하면 일단 뽑아주는 데가 있어요. 그럼 그 회사 일단 참고 경험이라도 쌓으라는 거죠. 그 경험을 만들면 그걸 가지고 지원 합격 확률이 확 올라가는데 마케팅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게 마케팅 관련된 자격증을 막 따요. 근데 그 마케팅 자격증을 발급하는 기관들은 대부분 일반 사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영리기업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발급하는 자격증을 마구 따요. 근데 그 자격증이 있는 줄도 몰라요, 이 회사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불일치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그 자격증은 결국 관심도와 기본적인 학습 이런 것들은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뽑는 기업이 많지는 않다라는 것들을 미리 알고 지원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경우는 뭐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움직여라. 그러니까 이게 지원서가 떨어질 때마다 자괴감이 들잖아요. 근데 왜 떨어졌는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알려주려고 했던 회사들이 있는데 사실 시원치 않고 끝나고 나서 욕도 많이 먹었죠. 왜냐면 솔직한 얘기를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해서 행동을 바꿔야 될 문제인데 나는 뭔가 잘못 살았나 보다. 나는 뭔가 능력이 없나 보다. 내 자리는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이 나를 공격하게 놔두는 게 저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행동해라. 움직여라. 뭐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만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심지어 아르바이트를 하건 인턴을 하건 뭘 하건 직무 관련된 어떤 경험을 쌓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 자체가 가장 좋은 취업 준비 방식이라고 보는 것이 집에 나 혼자 있어봤자 뭐 나아질 게 없어요. 계속 생각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스스로 자기만 빠지게 되는 거죠. 여기 오래되면 이제 운둔 청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이제 움직여라.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 좋은 방식이 커뮤니티에 나가는 거예요. 같이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과 모여서 뭐 대화도 나누고 정보도 얻고 이런 것들을 움직이면서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터치해야 될 것은 마인드셋을 바꾸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마인드셋은 뭐 긍정성을 가져라 이런 게 아니고 더 많이 떨어져 봐야 된다라고 기준을 바꾸라는 거죠. 저는 정말 사회에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분들의 제가 실제 내용을 히스토리를 분석을 해보면 지원은 몇 개 안 해봤어요. 한 7, 8개 떨어져 놓고서 이 사회에 나의 자리는 없는가 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죠. 저는 그런 분들이 얘기 제시하고 싶어요. 100개 떨어지기 전에 그런 말 하지 마라. 100개 떨어지는 거를 목표로 달려라. 그러면 그렇게 떨어질 수가 없어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100개를 쓰려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고 어마어마한 집중력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그걸 하는 행동, 이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절망적일 때가 언제냐면
목표를 잃어버렸고 그리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끝이 뭐든지 모를 때예요. 근데 100개를 떨어지는 걸 목표로 뭐 말은 그렇게 했지만 100개라는 상징적인 목표가 있고 이 정도 떨어지기 전에는 좌절 금지라고 저는 이제 가이드라인을 쳐주는 거거든요. 그때까지 계속 달릴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취준하면 당연히 이 정도는 떨어지는가 보다. 그냥 툭 치고 넘어가 줘야 되는데 그 작은 실수 또는 실패에 너무 이렇게 함몰되는 게 저는 문제인 것 같아요. 움직이고 바꾸고 시도하는 것에 집중을 하라 라고 저는 두 가지 가이드를 드리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 문장으로 저는 정리한 게 완벽주의가 아닌 완성주의에 도전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까지 많은 분들을 분석해 본 결과 가장 합격 확률이 높은 사람들은 많이 지원하는 사람이에요. 스펙이 많은 사람은 오히려 합격률이 떨어집니다. 일관성이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지원해 본 사람들이 합격 확률이 올라가요. 왜냐면 많이 쓰다 보면 아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저렇게 써야 되는 노하우도 생기고, 그리고 많이 지원하는 과정에서 정보도 많이 얻게 돼요. 그러니까 지원을 많이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지원을 많이 하려면 완벽주의를 버려야 돼요. 어차피 완벽하게 써봤자 기업에서 원하는 완벽도에는 미치지 못해요. 그리고 뭐가 완벽인지도 규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단 많이 지원하는 게 무조건 유익하거든요. 그러면 많이 지원하려면 대충 완성해서 그냥 빨리 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내고 여러 군데를 내는 과정에서 나에게 맞는 직장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완벽한 취업 준비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들의 평균 소득으로 집을 사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2.2년이 평균이에요. 요 평균보다 요 아래쪽에 이렇게 우움푹 패여 있는 데 있죠. 요 시기가 집값이 진짜 쌌던 시기라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이제부터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뿅!